독자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는 어제의 가장 지독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적과 내가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핥히고 미워했던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한 남자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완벽한 복수의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부디 두 여자의 살벌하고도 통쾌한 공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부촌 평창동 김수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다도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정갈하게 꾸며놓은 다실한 그녀는 30년 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삶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끓인 물을 찻주전제에 따르고 다시 찻잔으로 옮기며 그 온도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보 우프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회사를 이끄는 남편 이동욱의 완벽한 아내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호랑이 시어머니로 유명한 한영의 여사의 완벽한 며느리였다. 완벽하다는 것은 그녀가 지난 30년간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지운 채 오직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에만 충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에 아주 잠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올 사람이 온 것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값비싼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한영의 여사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꼬결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오셨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냐. 한영애는 며느리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집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집.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다실로 모셨다. 그리고 방금 정성껏 우려낸 최상급 우전차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한영애는 찻잔을 들어 그 향을 한번 음미하고 한 모금 마셨다. 찬물 온도는 늘 훌륭하구나. 그녀가 칭찬인 듯 비난인 듯 알 수 없는 말을 던졌다.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남자 시중드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동욱이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거겠지. 그것이 그들의 30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디 집안 꼴 좀 볼까. 한영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흰 장갑이라도 끼고 싶은 손으로 거실의 탁자를 쓱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서윤이 오늘 아침 정성껏 꽂아놓은 꽃꽂이를 보며 혀를 찼다. 집안에 생기가 없어. 꽃꽂이 하나를 해도 그 집 안주인의 품격이 드러나는 법인데 이러니 우리 동욱이가 밖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게야. 그녀의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결국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이동욱에게로 향했다. 우리 동욱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네가 아내라는 작자가 집에서 내조라도 제대로 해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더 큰 일을 도모하지 않겠어. 그 모든 것이 돋친 말들 앞에서 서유는 지난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우아한 가면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여기서 반박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 집안의 평화는 깨지고 그 모든 스트레스는 결국 남편 동욱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이동욱이 퇴근했다. 그는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멋지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신발을 보고 능숙하게 이 두 여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수진이 가르치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수진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는 아내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어머니께서 당신을 너무 아끼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 마음 알지? 그는 이 두 여자 사이의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아들이었고 아내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연기 덕분에 지난 30년간 그는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들의 30년 전쟁은 계속되었다. 한영애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간이 짜다고 은근히 타박을 주었다. 김수진은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머님이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동욱은 어머니, 제 입에는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아내 음식 솜씨가 최고지요라며 능숙하게 분위기를 전환했다.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찬 평창동의 고급 저택.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지난 30년간 매일같이 똑같은 연극을 반복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의 적인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켰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아마 그녀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이 길고 지루했던 30년 전쟁이 곧 아주 예상치 못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평생의 적이었던 두 여자가 서로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대신 같은 방향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을 함께 휘두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지독한 전쟁은 남편 이동욱이 집에 있을 때
잠시 휴전했다가 그가 출근하면 다시 시작되는 30년 묵은 양상이었다. 그리고 이동욱은 최근 들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었다. 여보, 당분간은 좀 바빠질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아내 서윤에게 말했다. 회사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에도 계속 나가봐야 할 것 같네. 미안해, 여보. 그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 보였다. 서윤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완벽한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따뜻한 보양식을 차려주고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3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신뢰에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며칠 뒤의 일이었다. 그날도 서윤은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젯밤 늦게 들어와 거실에 벗어두었던 양복 재킷을 들어 세탁소에 맡기려 했다. 그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수증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어졌다. 그것은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아동용품 코너에 있는 수입 장난감 가게의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어제 평일 낮 시간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구입한 물품은 독일제 한정판 알시카. 가격은 웬만한 명품 가방 값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아들, 딸은 이미 다 자라 결혼까지 한 지 오래였다. 손주는 아직 없었다. 그렇다면 회사 동료의 아이 선물이라도 사준 것일까 하지만 어제 남편은 하루 종일 중요한 미팅이 연달아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굳이 회사와는 거리가 먼 강남의 백화점까지 가서 이렇게 비싼 아이 선물을 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그 불길한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지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다. 여보, 혹시 어제 백화점 장난감 가게에 가셨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녀의 질문에 남편 동욱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베테랑 배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다. 아, 그거 김 전무 손자 선물이야. 어제 미팅 끝나고 시간이 잠깐 비어서 백화점 잠깐 들러서 샀어. 워낙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너무나도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김 전무의 손자가 RC카를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어린 이제 갓돌이 지난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팅이 너무 많아 점심도 굶었다고 투덜거렸었다.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 유독 서재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언제나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주말마다 이어진다는 출장 역시 이상했다. 그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기분 좋게 상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와이셔츠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것이 아닌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배어나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잠든 사이 그녀는 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해 주려 했다. 그때 가방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서 그녀는 또 다른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사준 적 없는 아주 싸구려 모델의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의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비밀번호에 막혀 열어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비밀 휴대폰의 존재 자체가 남편이 자신에게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30년간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편.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에 아주 크고 끔찍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끔찍한 배신의 예감 앞에서 차가운 분노와 슬픈 결심을 다지는 한 명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설령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게 될지라도 그녀는 남편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의 문을 제 손으로 직접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남편 이동욱에 대한 30년의 굳건했던 신뢰가 무너진 후 김수진의 세상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명의 집요한 탐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 비밀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그의 서재에 잠입했다.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풀기 시작했다. 남편의 생일, 그녀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의 생일, 모두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얼마 전 남편이 프로젝트 시작일이라며 중요하게 말했던 날짜를 입력했다. 칼칵, 휴대폰의 잠금 화면이 거짓말처럼 풀렸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프로젝트는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알리바이였던 것이다. 휴대폰 안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배신의 기록들이었다. 유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한 여자와
매일같이 주고받은 사랑이 넘치는 문자 메시지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상 받아왔어 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사진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의 예약 내역들까지. 그녀의 남편은 또 다른 세상을, 또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거대한 충격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기록들이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서 자신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더욱 깊숙한 곳을 향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남편을 믿고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던 부부의 공동재산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배신의 규모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의 흐름.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강동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매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명품 아동복 매장, 고급 장난감 가게, 그리고 심지어는 비싼 영어 유치원의 교육비까지 모두 남편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는 증거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 가정을, 아내를, 그리고 어머니를 철저하게 속이며 회사의 돈과 가족의 재산을 빼돌려 또 다른 가정을, 첩과 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30년의 세월, 그녀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를 위해 또 다른 행복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나도 크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분노와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의 실체를. 그녀는 관리비 명세서에 적혀있던 강동구의 그 오피스텔 주소로 택시를 타고 향했다. 처음 가보는 낯설고 번화한 동네. 그녀는 오피스텔 맞은편의 카페에 앉아 창밖을 통해 건물의 입구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싸구려 드라마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오피스텔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남편 이동욱, 그리고 그의 곁에 팔짱을 낀 젊고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걸어 나오는 작은 남자아이. 아이의 손에는 며칠 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바로 그 독일제 한정판 알시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행복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주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웠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유리창을 뚫고 서윤의 심장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서윤은 택시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30년 결혼 생활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이 났다. 그녀의 가슴속을 채운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거대한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의 인내심 많던 아내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암사자처럼 복수를 결심한 한 명의 여자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서윤은 행복하게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갑고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놀라가 휴세요. 네. 원래 있던 곳으로, 나의 지옥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수의 칼날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남편의 배신을 직접 목격한 후 김수진은 며칠 동안 자신의 금빛 감옥과도 같은 집 안에서 조용히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이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다. 남편의 비밀 휴대폰 속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금융 기록들. 이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단순한 이혼은 그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었다. 그는 아내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까지도 배신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첩과 사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이혼한 남편이 아닌 범죄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명예를 진흙탕 속에 처박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싸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차마 이 더러운 진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그녀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며느리인 자신의 탓으로 돌릴 것이 뻔했다. 내가 아들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만든 것이다 라고 서윤은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이 그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싶었다. 같은 시각 한영애 회장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아주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지난 몇 달간 해외 신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이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회사와 30년을 함께한 충직한 재무이사를 불렀다. 이봐, 김이사, 이 유령 회사 같은 곳 정체가 뭔가 당장 알아봐. 재무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 투자는 모두 이동욱 대표님께서 직접
승인하고 집행하신 건입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투자처의 실체에 대해 여쭤봤지만 대표님께서는 극비 프로젝트라며 함구하셨습니다. 한영애의 머릿속에 위험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평생을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온 동물적인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이 수상한 돈의 흐름 뒤에 무언가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의심의 화살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김수진, 그 계집애.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를 단 한순간도 믿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의 순진한 아들을 꼬드겨서 회사 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들이거나 친정의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요망한 년이 감히 내 아들 재산을 넘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아들 동욱의 뒤를 밟으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토요일 오후, 두 여자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각기 다른 이유로 같은 남자를 미행하고 있었다. 남편 이동욱은 그날도 외국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서윤은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멀리서 뒤쫓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고요했다. 한영애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운전기사가 보고하는 아들의 동선을 매서운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동욱의 차는 회사가 있는 강남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동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공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여자는 동시에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이동욱은 차에서 내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웠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이었다. 서윤은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완전히 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피눈물이 흐르는 대신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영애는 자신의 세단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계집과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당연히 며느리인 서윤이 아들의 돈을 쓰며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배신자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배신자는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든 것을 바쳐 신처럼 믿고 사랑했던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이동욱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행복하게 웃으며 공원을 떠나는 그들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이 탄 택시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자신과 똑같은 충격과 경악에 찬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과 마주쳤다.
시어머니였다. 두 여자의 시선이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들이 지난 30년간 서로를 미워하고 핥히던 어리석은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들은 같은 남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배신당한 동지였다는 것을, 그들의 30년 전쟁은 그 순간 끝이 났다. 그리고 한 남자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두 여자의 연합 복수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 30년간 이어져온 지독한 10월ጥ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 막을 내렸다. 다음 날 김수진은 시어머니 한영애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영애 여사께서 그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의 집도 한영애의 저택도 아닌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 있는 조용한 별실이었다. 수진은 모든 것을 예감한 듯 담담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찻집의 별실 안, 한영애는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아들의 배신을 목격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단둘이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한영애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묵은 습관처럼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네오는 그 꼴을 보고도 어제 집에서 잠이 오더냐? 그 질문에 서유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날카롭게 되물었다. 어머님께서는 잠이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지난 30년간의 모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 한영애는 며느리의 그 당돌한 눈빛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배신의 상처와 차가운 분노를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아랫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둔 동지였다. 내 아들 한영애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웠어. 아비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자신의 더러운 첩과 사생아의 배를 불리는 데 탕진하는 그런 기생충을 내 손으로 키운 게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핏빛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배신보다 그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과 회사를 더럽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놈은 그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서윤이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남편의 모든 배신의 기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비밀 휴대폰의 사진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들, 그리고
첩의 집으로 되어 있는 고급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까지. 한영애는 그 증거들을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여묘님, 서윤이 먼저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은 못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빼앗아 올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난 30년간 저와 제 아이들을 속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려 왔던 한이 서려 있었다. 아연, 한영애가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놈은 내 남편이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장 자리에서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다. 두 여자의 목표는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한 남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이동욱이라는 한 인간의 사회적인 그리고 완벽한 말살이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통해 그의 개인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겠습니다. 그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로서 그의 모든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좋다. 그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분을 이용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놈의 모든 횡령과 배임 증거를 폭로하고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다. 한영애가 말했다. 그녀는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한 명은 그의 사적인 삶을 파괴할 칼을 쥐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공적인 삶을 파괴할 칼을 쥐고 있었다. 두 여자의 무서운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찻집을 나설 때였다. 한영애가 서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 네 어머님.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에 서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영애의 입가에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차갑고도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오는 이제부터 나의 가장 무섭고 가장 믿음직한 동지통지이다. 30년의 적이었던 두 여자는 그렇게 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복수의 무대 위로 함께 걸어 나아가고 있었다. 이동욱의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는 며칠째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는 북엇국으로 해장을 하며 주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옥죄던 두 여자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드디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평화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다른 가족,
오유라와 어린 아들과 함께 보낼 달콤한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은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금요일 오후 그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귀하를 상대로 배우자 김수진 씨가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귀하의 모든 개인 자산이 가압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동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혼 재산 가압류 3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아내 김수진이 감히 자신에게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 계좌에 접속하려 했을 때 그의 웃음은 싸늘한 공포로 변했다. 모든 계좌가 정말로 동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아내의 갑작스러운 반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그의 비서로부터 더 끔찍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한영애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건이라고 합니다. 이동욱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와 어머니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3시 회사 대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긴급 이사회 소집에 불안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동욱은 애써 태어난 척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영애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한복이 아닌 권위적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낯선 변호사들과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김수진이 차가운 얼굴로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이동욱은 그 광경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두 여자가 손을 잡은 것이었다. 한영애는 회의장 상석에 앉아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우리 회사 내부를 지난 몇 년간 암세포처럼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변호사는 이사들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이동욱이 지난 몇 년간 해외 신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어떻게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회계 감사 보고서였다. 그 돈이 어떻게 그의 첩인 오유라의 명의로 된 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 그리고 사생아의 유치원 학비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은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CEO의 추악한 실체를 보고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동욱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하얀 종이장 같았다. 어머니, 이건... 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한영애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닥쳐라. 네 더러운 입으로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이었던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예 본인은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권한으로 현 대표이사 이동욱의 회사 내 모든 직위에 대한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단 10분 만에 이동욱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 CEO라는 타이틀, 회사차, 법인카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사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회의실에 이동욱은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도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을 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두 여자를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한 사람은 나약한 아내라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라고 무시하고 기만해왔던 바로 그 두 여자,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텅 비어 있으며 무서울 정도로 하나가 된 그런 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 명의 적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은 이동욱은 유령처럼 텅 빈 회장실을 걸어 나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빈털터리 신세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래, 나겐 아직 유라가 있어. 내 진짜 사랑, 내 진짜 가족.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는 첩 오유라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는 강동구의 고급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는 자신이 몰래 해외 계좌에 빼돌려 놓은 비자금으로 그녀와 함께 이 나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아내 차소윤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해외 비밀 계좌까지 추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동결시켜버린 후였다. 그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바로 그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오유라였다. 그녀는 그가 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낯선 남자가 운전하는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라야, 동욱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오유라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알던 사랑스러운 미소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동욱이 절박하게 물었다. 우리 아들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지.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빈털털이 됐다며 인터넷 뉴스에 다 났던데. 횡령죄로 감옥까지 가게 생겼고. 내가 미쳤어. 그런 미래도 없는 남자랑
같이 살게. 뭐라고.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자금은 충분히 모았으니까 이제 이분께서 우리 아들의 새로운 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새로운 남자를 가리키며 잔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타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이동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안식처, 마지막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몇 주 뒤 변호사 사무실 이혼 조정을 위한 마지막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동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몇 년은 좋게 늙어 보였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여자를 보았다.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김수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여자, 한영의 두 여자는 그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완벽하게 끝내버린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던 남자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가 조정 합의서를 기계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아내 김수진에게 귀속된다. 그가 빼돌렸던 모든 회사의 자금은 회사에 환수 조치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액수였다. 그리고 어머니 한영애가 직접 고소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했다. 자신의 지난 50년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서명이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보았다. 30년간 순종적이고 나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여자의 얼굴 위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판을 설계한 차갑고 지적인 전략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평생을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얼굴 위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의 목이라도 서슴없이 쳐내는 냉혹한 여왕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사업 실패나 불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얕잡아 보았던 바로 그 두 여자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완벽한 공조에 의해 파멸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몰락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표정, 그것은 분노나 슬픔 혹은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신처럼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두 개의 인형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쥔 무서운 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한 인간의 영혼 자체가 파괴되는
완벽한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 남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두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시어머니와 며느리 30년 앙숙해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뭉쳤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진과 한영애는 30년간 서로를 미워했지만 공공의 적 앞에서는 가장 완벽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조는 단순히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30년의 굴레와 억압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는 일종의 자기 구원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어떤 답답함을 시원한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를 얕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